개밥을 먹어보거라. 너 같은 거지는 개보다도 못한 놈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암행어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세요. 자, 그럼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 종조 임금님 시절에 암행어사로 활동했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에 겪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막 암행어사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선비셨지만 저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 애쓰셨죠. 정민아, 너는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저는 민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책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알려면 백성이 되어 보여야 하고 관리의 부패를 알려면 그들의 밑바닥을 봐야 합니다. 이 답안이 임금님의 눈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나이는 어리나 학문이 깊고 정의감이 투철하니 짐이 특별히 암행어사의 직을 내리노라. 충청도 홍주목을 살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 오리를 징치하라. 저는 감격하여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바쳐 소임을 다하겠사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저를 다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은 얼굴이 너무 고와서 걱정이로다. 그 얼굴로 어떻게 악인들 속에 숨어들겠느냐. 전하, 신에게 생각이 있사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신은 거지로 변장하고자 하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거지라니,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는가? 전하,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사옵니다. 양반으로 변장하면 양반 대접을 받을 것이요, 상인으로 변장하면 상인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하오나 거지가 되면 이 나라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연 기발한 생각이로다. 허나 위험할 터이니 조심하거라. 암행어사가 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신분을 숨기고 변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특히 같이 급제한 친구 김성호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자네 정신이 있나? 거지라니. 우리가 어렵게 급제해서 관직을 얻었는데 스스로 그런 천한 모습을 하겠다고? 성호야, 그것이 바로 문제야. 우리는 늘 높은 곳에서만 세상을 봐왔어. 그래서 진짜 백성들의 삶을 모르는 거지. 그래도 상인이나 떠돌이 선비로 변장하면 되지 않나. 굳이 거지까지. 저는 친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비로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거지 앞에서는 가면을 벗거든. 종조 10년 봄, 저는 한양을 떠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기뻐했는데 거지가 되어 떠난다니. 어머니, 잠시뿐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더 큰 벼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몸조심하거라.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으니.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홍주목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행색을 바꿔갔습니다. 옷은 더럽히고 얼굴에는 흙을 바르고 머리는 헝클어뜨렸습니다. 홍주목에 도착하기 사흘 전 저는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홍주목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홍주목은 요즘 살기가 너무 팍팍해졌어. 한 장사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원님이라는 양반이 술과 계집에만 빠져있고 이방과 호장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지. 시전 상인들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올리고 에휴, 말해 뭐하겠소.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나았는데 요즘은 원님 아들이라는 놈까지 설쳐서 그놈은 아비 권세를 믿고 못하는 짓이 없다오. 저는 이 정보들을 모두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완전한 거지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입은 것은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였고 얼굴과 손발은 일부러 흙과 재를 발라서 더럽혔습니다. 머리는 산발하여 풀어 헤치고 몸에서는 며칠 씻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저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홍주목의 저작거리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때는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종로 앞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깨진 바가지를 앞에 놓고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불쌍한 이 몸을 거두어주시옵소서. 며칠째 굶어 죽을 지경에 옵니다. 처음 한 시즌 동안은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가끔 동전 한두 입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젊은 놈이 왜 국어를 하고 있어? 한 중년 남자가 동행에게 말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지 뭐. 팔다리 멀쩡한 놈이 일은 안 하고. 어떤 안악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저를 보고는 저런 더러운 것을 보지 말라며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런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란다. 너도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된다. 장사꾼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제 바가지를 발로 차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이 고울의 실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양반과 자제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이 희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이 고을 원님의 아들 김진수였습니다. 이게 뭐야? 거지가 이런 번화한 곳에 있다니. 김진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진수야, 저놈 좀 이상하지 않아? 얼굴을 보니 그리 늙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젊은 놈이 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지. 김진수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나리. 모른다고? 제 나이도 모르는 모절이구나. 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네. 이놈으로 장난이나 쳐볼까? 좋은 생각이야.
김진수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거지야. 일어나서 춤이나 춰봐라. 그럼 돈이라도 던져주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내가 찾던 자들이구나. 백성을 돌봐야 할 양반과 자제들이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니. 이놈이 감히 양반 앞에서 버티고 있어. 김진수가 화를 내며 제 앞에 놓인 바가지를 발로 찼습니다. 바가지는 멀리 날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동전 몇 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기어가서 동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수의 친구들이 제 손을 밟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라. 김진수가 소리치자 수행하던 하인들이 달려들어 저를 끌어냈습니다. 하인들은 저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그들도 주인을 닮아 거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주변 백성들의 표정을, 그들의 반응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이 모여서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런 거지가 양반 나리들께 대들다니.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맞아, 저런 건 혼이 나야 해. 이것이 바로 이 고을의 현실이었습니다. 양반들의 횡포에 모두가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작거리 뒷골목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옷은 더욱 찢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골목 구석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노파는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에고, 불쌍한 것. 양반 나리들한테 대들면 안 되네. 이 고을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해. 이 고을이 원래 이렇습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래부터는 아니었지. 새 원님이 부임하고부터야. 그 양반이 오고 나서 이방과 호장도 바뀌었는데 다들 한통속이 되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 원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김상준이라는 양반인데 한양에서 뇌물을 바쳐서 자리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어. 오자마자 세금을 2배로 올리고 없는 세금도 만들어내고 그 아들놈은 더해 아비 권세를 믿고 온갖 행패를 부리지. 저는 노파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일어나 저작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너시 무리를 지어다니며 장터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너 이놈, 아까 양반 나리들께서 니놈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고 하시더라. 저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옵니까? 그저 구걸을 했을 뿐이옵니다. 닥쳐라. 포졸이 곤장으로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양반 나리께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것이 곧 너의 죄다. 다른 포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감히 양반을 거스르는 죄는 크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발로 차고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아팠지만 이것도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자. 정식으로 곤장을 쳐야겠다. 우두머리 포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밧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구경했지만 역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거지가 무슨 죄를 지었대? 양반님들께 대들었다나 봐. 쯧쯧, 제 주제를 몰라서 적골이지. 관아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까 그 김진수와 그의 친구들이 구경하러 와 있었습니다. 호호, 저 거지놈이 어떻게 되나 구경이나 하세. 김진수가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가 특별히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감히 내 앞에서 버티는 놈을 그냥 둘 수 없지 않겠나? 이방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은 양반을 거스르고 저작거리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죄로 곤장 20대에 처한다.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을의 법도였던 겁니다. 양반이 기분이 상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곤장을 든 집행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첫 번째 곤장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둘, 두 번째 곤장.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김진수와 그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좋다. 더 세게 쳐라. 셋, 넷, 다섯. 매를 맞으면서도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고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으니까요. 10, 11, 12. 등이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름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포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닌가?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왜 소리를 안 지르지? 김진수도 의아해했습니다. 더 세게 쳐라. 18, 19, 20. 20대를 다 맞고 나서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지만 완전히 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수가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감히 양반 앞에서 버티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그리고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동전 몇 님풀 제 앞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나 받아라. 개에게 주는 것이니 감사히 받으라. 그의 친구들도 따라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동전을 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지가 되어야만 이 고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방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관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저를 질질 끌어서 관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약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지는 받지 않소.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약이라도.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는 그들에게 손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시냇가로 가서 상처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이 고을 백성들의 인심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노파는 조심스럽게 제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며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 도와야지. 그나저나 젊은이는 왜 이 고을에 왔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요. 노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다 사연이 있겠지. 조심하게나. 이 고을은 겉보기와 달리 아주 위험한 곳이야. 그날 밤 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배는 고팠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천대받으며 살아가는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징벌하리라. 그것이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사명이었고 제가 이 고생을 자처한 이유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온몸의 상처를 무릅쓰고 다시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전 상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에서 시전은 나라에서 허가한 독점 상점들로 백성들의 생필품을 다루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종로의 유기전처럼 큰 시전은 아니었지만 홍주목에도 포목전, 미전, 어물전, 주점 등의 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려한 비단과 무명천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배가 나온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인매가 각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날이 불쌍한 이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포목전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가게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나리, 저는 그저 조금의 도움을. 도움? 니놈 같은 거지가 내 가게 앞에 있으면 손님이 다 달아난단 말이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제가 일어서려는데 마침 한 안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차림새로 보아 평민인 듯 했습니다. 주인장, 무명 한 필 주시오. 무명이요? 요즘은 품기라 비싸졌어. 한 필에 단량이요. 안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단량이라니, 작년에는 2냥이었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요. 비싸면 사지 마시오. 하지만 아이 옷을 지어야 해서. 포목전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더 싼 걸로 하시오. 여기 3배가 있는데 성냥이요. 3배로 아이 옷을 어떻게? 안악은 한숨을 쉬며 단량을 꺼냈습니다. 무명으로 주시오. 거래가 끝나고 안악이 나가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서방, 잘 왔네. 자네가 부탁한 비단이 들어왔네. 오, 그래요. 얼마요? 자네니까 특별히 싸게 해서 10냥이네. 저는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물건도 사람을 보고 값을 다르게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에게는 싸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싸게. 그때 옆 가게 주인들도 나와서 합세했습니다. 강서방 저거 봐. 저 거지 때문에 오늘 장사가 영 안 돼. 맞아요. 저런 거지들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해져서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미전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관아에 고발해야겠소. 불황자는 잡아 가둬야 한다고. 저는 쫓겨나면서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물건값을 보니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보통 장에서 파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전으로 갔습니다. 쌀가게 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쌀이 귀했던 것입니다. 다음 얼마나 살 거요? 미전 주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말만 주시오. 초라한 차림의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 말에 7냥이요. 7냥이라니 작년에는 4냥이었는데 올해는 흉년이라 쌀이 귀하다는 걸 모르시오. 비싸면 사지 마시오.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 있던 양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쌀 5말 주게. 아, 김진사 날이시군요. 나리께는 한 말에 5냥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농부가 항의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7냥이고 저분한테는 5냥입니까? 미전 주인이 농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니놈 같은 것이 감히 양반과 같은 값을 바라느냐? 당장 꺼지지 못해? 이건 부당합니다. 같은 쌀인데. 여봐라, 이놈이 소란을 피운다. 포조를 불러라. 농부는 울분을 참지 못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씨, 참으로 억울한 일이오.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일상이오. 시전 상인들은 관아와 한통속이라 못할 짓이 없지. 우리 같은 평민은 그저 당하고 살 수밖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와서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 날이 지금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라도. 미전 주인이 음흉한 눈빛으로 과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외상이라. 김과부 아니오.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지? 1년이 넘었사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때도 됐겠구만. 어때? 나하고. 과부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면 오늘 밤에 우리 집 뒷곁으로 오시오. 특별히 배려해 드리리라. 과부는 얼굴이 빨개져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그래도 인심이 있어야지. 과부를 그렇게 대하다니. 미전 주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내 장사에 참견하지 마시오. 아니, 나는 그저. 여봐라, 이 늙은이를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밀쳐냈습니다. 노인이 넘어지려는 것을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런데 자네도 조심하게. 이 고을에서 시전 상인들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네. 어르신, 이 고을이 원래 이랬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었지. 예전에는 그래도 상도덕이 있었는데 지금 원님이 오고부터야 시전 상인들이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관아는 그들을 보호해주니 이 꼴이 된 거라네. 그럼 관아에 고발하면 소용없네. 이방과 호장이 다 그들하고 한통속이니까. 작년에 어떤 선비가 이 일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네. 노인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시정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물전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생선 언제 잡은 거요?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은 싱싱한 거요. 어물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생선의 눈이 흐리고 비늘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흘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좀... 에이, 바닷고기는 원래 비린내가 나는 법이오. 의심하면 사지 마시오. 안악은 어쩔 수 없이 생선을 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주막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물을 탄 술을 제값에 팔고 있었고 안주는 상한 것을 내놓으면서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이 술 왜 이렇게 싱겁소? 한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오늘 새로 뜬 거라 그렇소. 싫으면 다른 데 가시오.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막도 없었습니다. 모두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주막 뒤편에 숨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이방 나리께 상납금을 올려야겠소. 포목전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지. 미전 주인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소. 어물전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추수철이니 그때 곡식값을 올리면 되지. 주막 주인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리고 올해는 세금도 늘었으니 백성들이 곡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오. 그때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구만. 하하하. 저는 이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흡혈귀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 말이오.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미전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소. 우리가 이방 나리께 바치는 돈이 얼만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소. 다 윗손으로 가는 거 아니오. 맞아. 감사도 우리 편이고 어사가 온다 해도 미리 귀뜸해 줄 거요.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거지나 상인으로 변장하겠지. 우리가 못 알아볼까?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골목 그런데 요즘 저작거리에 수상한 거지가 하나 있다던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그 젊은 거지 말이오. 내가 봤는데 그냥 미친놈 같던데. 맞아. 오늘 원님 아들이 때려줬다며. 곤장까지 맞았다는데 어사가 그런 수모를 당하겠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이 고을의 핵심인 관아의 실태를 파악할 차례였습니다. 관아는 홍주목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이 위험 있어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금이 가고 기와가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관아 건물은 화려한데 정작 보수는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관아 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어떤 이는 소송을 하러 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부분이 지친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원님을 뵈려고 사흘째 기다리고 있네. 이웃집 놈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고발하려고 왔지. 사흘이나요. 그래, 돈이 없으면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네. 저기 봐. 노인이 관아 옆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인에게 뭔가를 건네고는 쉽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지. 뇌물을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며칠이고 기다려야 해. 저는 관아 대문 옆에 앉아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후 관아에서 한 농부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도둑맞은 내가 오히려 죄인이 되다니.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농부는 저를 거지로 보고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소를 도둑 맞았는데 관아에 고발하러 갔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곤장을 맞을 뻔했다네. 어찌 그런 일이. 증거가 없다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내 소를 훔쳐간 놈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다는 거야. 이방날이 조카라는 소문이 파다해. 이방의 조카가 도둑질을? 농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놈은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게 일상이래. 하지만 이방이 뒤를 봐주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바로 그때 관아 대문이 열리며 이방과 호장이 나왔습니다. 이방은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기름지고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비단으로 만든 것인데 웬만한 양반보다도 더 화려했습니다. 호장은 그보다 좀 젊어 보였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인매가 각박했습니다. 그 역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감히 관아 앞에 거지가? 소인은 그저 먹을 것을. 제가 말을 하려 하자 호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방나리, 이놈이 며칠 전에 양반과 도령들한테 대든 그 거지 아닙니까? 이방이 저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구나. 곤장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원님께서 행차하실 때 이런 더러운 곳이 있으면 되겠나? 호장이 거들었습니다. 당장 쫓아내. 이방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관아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뇌물을 바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인은 비단 보자기에 싼 물건을 하인에게 건네며 이방 나리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부자는 호장 나리께서 부르셨다며 무거운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반면 빈손으로 온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원님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물러나라는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엎드렸지만 고개를 살짝 들어 원님의 행차를 관찰했습니다. 먼저 포졸들이 길을 정리하고 그 뒤로 기수들이 깃발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가마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금박을 입힌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원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것이 술을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마 안에서 술병이 보였습니다. 한낮인데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려야 할 목민관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다니. 저는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원님,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녀는 3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여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원님은 가마 안에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구나. 저 여자를 끌어내라. 이방이 나서서 여인을 밀쳐냈습니다. 감히 원님 행차를 막다니. 네 남편이 죄가 있으니 옥에 갇힌 것이 아니겠느냐. 여인이 울며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것뿐입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는데 세금은 작년에 2배를 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가난이 곧 죄였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 옥에 갇히고 뇌물을 줄 수 없으면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었습니다. 호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의 법도다. 못 내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없는 것을 어떻게. 여인이 절규했습니다. 닥치거라. 이방이 호통을 쳤습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너도 옥에 가둘 것이다. 여인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원님의 행차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관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아 뒤쪽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수레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수레에는 곡식 가마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분명 백성들이 낸 쇠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곡식들이 관아 창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수레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위에는 이부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택 담장 밖에서 숨어서 지켜보니 하인들이 곡식 가마니를 창고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나와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150석이군. 장부에는 100석만 기록해라. 이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인들이 올 텐데 한 석에 10량씩 받아라. 시세보다 싸게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의 쇠곡을 빼돌려 개인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 사복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방의 창고 근처에 숨어서 감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장 밖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추운 봄밤이라 몸이 떨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잡을 기회였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자정쯤 되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호장, 그리고 낮에 본 시전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포목전 주인, 미전 주인, 어물전 주인, 주막 주인, 모두 8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담장에 바짝 붙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촛불이 켜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왔소? 이방이 물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호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달 장부를 확인해보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쇠곡은 총 300석인데 장부에는 200석만 올리기로 하죠. 그럼 나머지 100석은?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눠 갖는 거요. 나와 호장이 각각 30석, 나머지 40석은 여러분이 나눠 가지시오. 포목전 주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방나리.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방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전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두는 것 아닙니까? 이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야 원래 그런 법이요. 조금만 풀어주면 기어오르고 세게 누르면 순종하지. 걱정할 것 없소. 호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놈들은 반역죄로 몰아 옥에 가두면 됩니다. 본보기로 몇 명만 잡아들이면 다들 입을 다물 겁니다. 좋은 생각이요. 이방이 동의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도록 하지요. 어물전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는지요? 이방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원님은 술과 계집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런 일에 관심도 없소. 매달 용돈이나 대주면 만족하시니까. 그래도 혹시나. 걱정 마시오. 설령 아신다 해도 우리 편이오. 원님도 우리가 바치는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니까. 작년에 기방에서 쓴 돈만 해도 1000냥이 넘는다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다던데 그는 어떻게 할 거요?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 그 김영감 말이요. 호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깨끗한 척을 했지만 이미 우리 편으로 만들었소. 딸이 시집을 못 가서 걱정이길래 혼수 비용을 대주었더니 꼬리를 흔들더구만. 역시 호장나리는 수완이 좋으시오. 상인들이 아첨했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소. 청렴한 척하는 놈들도 가족을 건드리면 다 무너지지. 맞아요. 우리에게 맞서려던 선비들이 몇이나 됐소. 다들 결국은 우리 편이 되거나 아니면 쫓겨났지. 그때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소. 임금께서 암행어사를 보내신다는.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이방이 잠시 후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헛소문에 놀아날 것 없소. 매번 그런 소문이 돌지만 실제로 온 적이 있소. 하지만 만약 설령 암행어사가 온다 한들 우리가 모를 리 있겠소. 이 고을에 낯선 사람이 오면 즉시 보고가 들어오니까 객주나 주막에 다 우리 사람이 있지 않소. 호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도 사람인데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겠소.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던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이방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겁쟁이 같으니. 그렇게 걱정되면 당분간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소. 백성들한테 조금 잘해주는 척 하다가 어사가 지나가면 다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저작거리에 이상한 거지가 하나 있다던데. 포목전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그 젊은 거지 말이오. 미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봤는데 그냥 미친놈 같던데. 그래도 좀 수상하지 않소. 젊은 놈이 왜 거지지를. 이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설마 그 더러운 거지가 암행어사겠소. 내가 직접 봤는데 원님 아들한테 맞고 곤장까지 맞았다오. 어사가 그런 수모를 당하겠소. 그것도 그렇군요. 게다가 어제는 원님 앞에서 춤까지 췄다면서. 호장이 비웃었습니다. 개밥까지 받아 먹었다는데 그런 놈이 어사일 리가 있겠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곧 누가 웃는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돈을 나눠 갖도록 하지요. 이방이 말했습니다. 금화와 은하를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나눠 가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번 달도 풍성하구만. 다 이방나리와 호장나리 덕분입니다. 내년에는 더 거둡시다. 저는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다가 실수로 돌멩이를 건드려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헤이, 술 좀 주시오. 비틀거리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호장이 나왔습니다. 뭐야, 거지잖아. 그러고 보니 낮에 말한 그 수상한 거지 아니오. 한 상인이 나와서 저를 보았습니다. 이방도 나와서 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맞네. 이놈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저는 최대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배고파. 밥. 돈 좀. 이놈이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 호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 이런 얼간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입막음은 해야겠소. 이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이놈을 없애는 게 어떻겠소.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것까진. 호장이 망설였습니다. 거지 하나 죽였다가 괜히 소문만 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미전 주인이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당장 이 고을을 떠나라. 다시는 오지 마라. 알겠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내일 아침까지 이 고을에 있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방이 위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정말 떠날까요? 떠나지 않으면 진짜 처리하면 되지.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소. 저는 골목을 돌아 안전한 곳으로 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대신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게 되었으니 심판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날 저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고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님을 직접 시험해 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원님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듣자 하니 원님은 매일 오후에 기방으로 가는 것이 일과라고 했습니다. 과연 미시가 되자 북소리와 함께 원님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포졸들의 호령에 백성들이 길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행차 규모가 컸습니다. 포졸이 20명, 악사가 6명, 그리고 가막군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당장 비키지 못해. 배가 고파서 못 움직이겠소. 저는 비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놈이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이방이 보고했습니다. 거지? 원님이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저번에 그 거지로군. 원님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옷에서는 향내가 진동했는데 아마 기생집에서 묻은 냄새인 듯 했습니다. 재미있구나.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인데 이렇게 대담한 거지는 처음이야. 원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순간 원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 제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놈의 눈빛이. 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원님, 시간이 늦었사옵니다. 호장이 재촉했습니다. 기방에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원님이 정신을 차리고 웃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런데 이 거지로 잠깐 장난을 쳐볼까? 어떻게 하시려고? 원님이 기생 몇 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이 거지를 좀 치장해 주시오.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사람 꼴을 만들어 보자고. 기생들이 깔깔거렸습니다. 원님, 그게 무슨 재미있는 놀이입니까? 거지를 양반으로 만들어 보는 거요. 과연 옷이 사람을 만드는지 보자는 거지. 이방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님, 그래도 이놈은. 뭐가 걱정이오? 재미있지 않소? 원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어서 이놈을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입혀라. 저는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님의 진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기방으로 끌려간 저는 억지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하인 옷이었지만 누더기에 비하면 훨씬 나았습니다. 머리도 빗질을 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기생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씻고 나니 제법 사람 같네요. 얼굴이 반반하잖아. 거지가 아니라 선비 같아. 원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호, 이게 정말 그 거지란 말이오.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구만. 하지만 저는 계속 멍청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밥 주세요. 하하하, 역시 거지는 거지구나. 원님이 웃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도 본성은 못 바꾸는 법이지. 그때 이방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원님, 이놈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원님이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내가 즐거우니 참아주게. 이놈으로 좀 더 놀다가 내보내면 되지 않겠나. 원님은 저를 옆에 앉히고는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자, 거지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술을 대접하마. 실컷 마셔라. 저는 술잔을 받아들였지만 입에만 대고 마시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왜 안 마시나? 내가 주는 술이 싫은가? 아닙니다, 나리.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원님은 기생들과 놀면서도 가끔 저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지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나리. 부모는 있느냐? 죽었습니다. 불쌍하구나. 그래서 거지가 되었단 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혹시 글을 아느냐?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글이요? 그래, 너의 눈빛을 보니 평범한 거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저는 최대한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글을. 하지만 원님은 끈질기게 시험했습니다.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 네 이름이라도 써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엉뚱한 글자를 썼습니다. 원님이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내가 괜한 의심을 했어. 이방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미친 거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님은 여전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원님과 그의 일행들은
점점 더 방자해졌습니다. 기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고 원님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지 친구도 재주를 보여주어야겠구나. 원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거지님도 춤을 춰보세요. 한 기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희는 춤을 못 춥니다. 못한다고? 그럼 배우면 되지. 원님이 악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라. 악사들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유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어설프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니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것 봐라. 꼭 곰이 춤추는 것 같구나. 원님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방과 호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볼만하구려. 원님의 악목이 대단하십니다. 김진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건방진 거지입니다. 오호, 그래. 네가 혼내줬다던 그 거지가 이놈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는 것 보니 더욱 우습군요. 원님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이놈에게 개밥을 주어라. 개밥이요? 기생들이 놀랐습니다. 그래, 거지니까 개밥이 어울리지 않겠나? 하하하. 하인이 정말로 개 밥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상한 음식 찌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네 상이다. 감사히 받아라. 원님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하나, 어서 먹어봐라. 김진수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폭소가 터졌습니다. 저것 봐, 정말 먹는구나. 역시 거지는 거지야. 개도 안 먹을 것을 먹다니. 그때 원님이 또 다른 장난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깨끗해지니 제법 사람 같지 않나? 어디 기생 하나를 붙여주면 어떨까? 기생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원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농담이야 농담. 원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놈도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거지야, 여자를 좋아하나?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하하,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방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이놈에게 추나를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야. 정말로 추나첩을 가져와서 제 앞에 펼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허, 왜 안 보나? 좋은 구경인데. 죄송합니다, 원님. 그들은 제 반응을 보며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원숭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저를 희롱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원님이 하품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재미가 없어지는구나. 그럼 이놈을 내보낼까요? 호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 전에 원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지야, 오늘 재미있었다. 상으로 돈을 좀 주마. 그는 은자 몇 냥을 던져주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이 돈으로 당장 이 고을을 떠나라. 네? 저는 놀란 척을 했습니다. 이 고을은 거지가 살 곳이 못 된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내일까지 여기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마 이방이 귀뜸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주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님. 그래, 영리하구나. 자, 이제 가거라. 저는 비틀거리며 기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은 너무 인정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지에게 은자까지 주시다니. 그러게 말이오. 역시 원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야. 밖으로 나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이 보상받을 것이니까요. 새벽녘 저는 일어나 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숨겨둔 마패를 꺼내보았습니다. 임금님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다음 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홍주목의 가장 큰 장이 서는 날로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작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물건을 늘어놓고 호객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곡식을 팔러 왔고 안악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녔습니다. 원님도 순시를 핑계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장날에 거두는 세금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는 척 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봐야겠구나. 원님이 가마 안에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이방과 호장이 장부를 들고 따라다니며 보고했습니다. 오늘 장세로 300냥이 거쳤사옵니다. 좋구나, 수고했네. 원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포졸들이 한 농부를 끌고 왔습니다. 원님, 이놈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농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원님, 올해 흉년이 들어 거둔 것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은 법이다. 세금을 안 내면 옥에 가둬라. 원님, 처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닥치거라. 남들은 다 내는데 너만 특별하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누더기가 아닌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거 그 거지 아니야? 맞네. 근데 왜 저기로? 원님도 저를 발견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뭐야? 내가 분명 떠나라고 했는데. 이방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잡으려는 순간 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주홍색 비단에 쌓인 마패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장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햇빛이 마패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마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간신히 몸을 가누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원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거지가? 아니, 네가. 저는 마패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돌려보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임금님의 인장이 찍힌 진짜 마패였습니다. 나는 정조 대왕께서 직접 임명하신 암행어사 이정민이다. 모두 엎드려라. 엎드려라. 제 우렁찬 호령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원님도 가마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부들부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이방과 호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치거라. 니놈이 할 말은 의금부에 가서 하도록 하라. 그리고 저는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도포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다시 정갈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어사또셨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셨다. 이제 살았어. 저는 높은 곳에 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선언했습니다. 홍주 목사 김상준, 그대는 지난 며칠간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원님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사또,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용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대는 백성을 돌봐야 할 목민관이면서 거지를 조롱하고 희롱하였다. 개밥을 먹이고 춤을 추게 하였으며 온갖 지옥을 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대는 관아의 공금으로 기생집에서 주색 잡기를 일삼았다. 작년 한 해에만 1,000냥이 넘는 돈을 기방에서 탕진했다.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00냥이라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한 저는 계속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2배로 올리고 없는 세금도 만들어내어 수탈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니놈의 사복을 채우는 데 쓰였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이방과 호장이. 변명하지 마라. 저는 호통을 쳤습니다. 니놈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냐.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더 큰 죄다. 그리고 저는 이방과 호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방 최동수, 호장 박기문,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말해주마. 두 사람은 이미 혼이 나간 듯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숨죽여 드렸습니다. 이방 최동수, 너는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불법 장사를 눈감아 주었다. 이방이 고개를 들려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어사또, 닥치거라. 내가 직접 목격했다. 너는 시전 상인들과 결탁하여 매달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물가를 조작하고 썩은 물것을 파는 것을 방치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그렇게 비쌌구나. 우리를 속였어.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는 백성들이 낸 세곡 중 매달 수십 석을 빼돌렸다. 지난달에만 50석을 네 개인 창고에 숨겼다. 그것은 이방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네 창고에서 직접 보고 들었다. 너는 그 곡식을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 사복을 채웠다. 그리고 저는 호장을 보았습니다. 호장 박기문, 너는 더욱 악랄하다. 호장이 머리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 작년에만 15가구의 땅을 불법으로 차지했다. 어사또,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정당하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한 짓이 정당하단 말이냐? 백성들 중에서 한 노인이 울며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제 땅도 그놈이 빼앗아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서. 조용. 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모든 억울한 사연은 하나하나 들어 해결하겠다. 지금은 내 말을 들어라. 저는 다시 호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과부들을 협박하여 추행을 일삼았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농락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여인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너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죄 있는 자를 풀어주었다.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판 것이다. 이번에는 시전 상인들을 가리켰습니다. 포목전 주인 강석주, 미전 주인 융태영, 어물전 주인 최덕수, 주막 주인 한상길. 이름이 불린 상인들이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너희들은 독점권을 악용하여 물가를 조작했다. 같은 물건을 부자에게는 싸게, 가난한 자에게는 비싸게 팔았다. 또한 썩은 생선을 신선한 것으로 속여 팔고 물탄 술을 제값에 받았으며 저울을 조작하여 백성들을 속였다. 상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속여 번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렸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병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저는 김진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진수, 원님의 아들이라는 네 놈도 나와라. 포졸들이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혼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네 놈은 아비의 권세를 믿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 힘없는 백성들을 때리고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했다. 저는 며칠 전 네 놈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 거지라고 발로 차고 곤장을 치게 하고 개밥을 던지며 조롱했다. 김진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를.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놈이 그렇게 대한 것이 단지 한 거지가 아니라 임금님의 명을 받은 관리였다는 것을 이제 아느냐? 그리고 저는 모든 백성들을 둘러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죄인들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것이다. 백성들이 호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놈들을 벌하소서.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따로 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한 죄다. 거지라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한 그 오만함이 가장 큰 죄악이다. 저는 원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상준, 네 놈은 내가 거지일 때는 개만도 못하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느냐?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냐? 원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병폐다.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약자를 질밟는 것, 그것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요? 저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의금부 나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미리 대기시켜 놓은 의금부 나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비밀리에 따라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주 목사 김상준은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죄상이 무거우니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예. 나졸들이 원님을 결박했습니다. 이방 최동수와 호장 박기문도 함께 압송하라.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예. 시전 상인들은 당장 영업을 정지시키고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이익을 토해내도록 하라. 만약 거부하면 모두 옥에 가둬라. 상인들이 울며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수는 아비의 죄에 연좌되어 관직에 나갈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해 곤장 80대에 처한다. 어사또 제발. 김진수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집행하라.
형리들이 김진수를 끌고 나가서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김진수를 보며 저는 그가 저에게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형이 집행되는 동안 저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어사또 만세, 임금님 만세. 저는 즉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라. 둘째,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와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셋째,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세금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넷째, 시전의 독점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장사를 허하라. 다섯째, 새로운 원님이 부임할 때까지 내가 직접 이 고을을 다스리겠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어사또,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안고 나와 울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들도 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사또, 왜 거지로 변장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다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어사라고 밝혔다면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멸시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힘없는 자의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감동하여 또다시 절을 했습니다. 저는 관하로 가서 그동안의 모든 부정을 조사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니 예상보다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 보시오. 제가 아전들에게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빼돌린 쇠고기 1000석이 넘는구나. 공금 횡령액은 10,000냥이 넘고. 아전들이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저희는 그저 윗사람 명령을. 그것이 변명이 되는가? 저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도 공범이다. 다만 주동자가 아니니 죄를 덜어주시겠지만 잘못은 분명히 뉘우쳐야 한다. 저는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과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정리하여 원래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라.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예, 어사또. 며칠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 백성들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박문수라는 젊고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박형감, 이 고을을 잘 부탁하오. 제가 인수인계를 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사또. 어사또께서 닦아놓은 기초 위에 더욱 좋은 고을을 만들겠습니다. 떠나는 날 백성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사또,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저는 말에 올라타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오신 박 형감을 잘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좋은 목민관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손을 흔들며 전송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절을 했습니다. 저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홍주목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백성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고을에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고개를 넘으며 마지막으로 홍주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고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한양으로 돌아와 임금님께 복명했습니다. 대전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홍주목의 부정부패를 모두 척결해 싸웁니다. 정조 임금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니 그대가 거지로 변정했다 하던데 참으로 기발한 방법이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니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잘 보였사옵니다. 상세히 말해보거라. 임금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홍주목에서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거지로 멸시받았던 일, 곤장을 맞았던 일, 개밥을 받았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사가 그런 치욕을.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감탄하셨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이로다. 백성의 아픔을 몸소 체험했으니 말이다. 전하의 은혜이옵니다. 그런데 그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깨달은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제가 거지였을 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사온데 마패를 들자 모두가 땅에 엎드려 싸웁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사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겉모습과 신분뿐이었사옵니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또한 진짜 도둑은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아니라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이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이 진짜 도적이었사옵니다. 옳은 말이로다. 그래서 소신은 생각하옵니다. 진정한 개혁은 단순히 탕관오리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옵니다. 사람을 신분과 재산으로 차별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래서 짐은 그대에게 더 큰 소임을 맡기려 한다. 전하, 이제부터 그대는 전국을 돌며 암행어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그리고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 짐에게 전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금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거지 변장을 계속 사용하거라. 그것이 그대만의 특별한 무기인 듯하니. 신하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도 쑥스럽게 웃음에 아뢰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 후로 저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상인으로, 때로는 선비로 변장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거지 변장이었습니다. 강릉에서는 거지로 변장하여 토호들의 횡포를 밝혀냈고, 전주에서는 광기와 결탁한 아전들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낀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거지 행세를 한다니 이 애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지가 되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주목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새 원님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 다음날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고을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길을 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나도 모르오. 그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갈 뿐이오. 허허, 이상한 양반이로군. 그런데 왜 그리 초라한 행색을 하고 계시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갔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어느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그 유명한 거지 어사가 아니신지요? 무슨 말씀을? 저는 당황했습니다.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거지로 변장해서 탕과놀이를 벌하는 어사가 있다고. 홍주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렸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군요. 그럼요. 덕분에 못된 관리들이 긴장한다니까요. 혹시 저 거지가 어사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관리들은 거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그가 암행어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주막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을을 다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나그네로 변장하며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옛 일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고귀한 영혼이 있을 수 있고 가장 화려한 모습 속에도 추악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들이 여러분보다 못할지 몰라도 내일은 여러분이 그들의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아래 평등한 사람입니다. 셋째, 불의를 보면 참지 마십시오. 비록 당장은 힘이 없어 보여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거지로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딘 것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거지였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가 결국 악을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홍주목에서 만난 그 노파처럼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제2, 제3의 홍주목이 있을 것입니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힘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남을 괴롭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지에서 어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 암행어사 이정민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지로 조롱받던 청년이 암행어사였듯이 우리 주변의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